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스튜디오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 약간 혼탁하게 들리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고 있는 남자, 무릎을 닥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가 가진 모든 운을 수험생 분들에게 드립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예. 자, 그나저나 지금 저 법무부와 검찰 요즘 태풍 전야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네.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게 어떤 징계를 줄지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자, 이 관련해서 여론 좀 어떻습니까? 이 여론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배추도사도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요즘 또 김장철인데 네. 이 민감한 현안 때문에 더 힘이 드는데 내일이 이 추윤 갈등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이 최대 격화되는 상태인데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29일 주말에 실시했던 조사인데 전국 1000명 휴대전화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적절한 조치가 조치였다. 36.5% 부적절하다. 52.2%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추미애 장관도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사실은 이제 이 징계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 그렇죠 사표를 내서 새로 또 이제 이용구 내정자죠. 전 법무부 법무실장.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제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서 윤 총장을한테 징계를 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읽히지 않겠습니까 여론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게 진영 대결 구도가 이제 심각해진 상황인데 어떤 여론이 그래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던데 영향을 줬을까? 바로 중도입니다. 이 진보와 보수는 완전히 나눠져 있는데 확실히 갈려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 장관이 잘한 일이다. 10명 중 7명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9명이었거든요. 중도층은 관련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평가일 텐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호남에서는 잘한 일이다가 절반을 넘었고요. 절반 넘었다. 호남에서. 대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손을 많이 들어주었던 것이 핵심 지지층. 이른바 호, 사, 화 중에 40대인데 40대. 이번 여론조사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잘못했다, 적절했다, 부적절했다가 40대에서 팽팽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만큼 민감하다. 이 반응이 고스란히 나타난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의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여론에서는 신문에서는요. 블랙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른 모든 이슈들을 다 싹 빨아들인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심지어 또 때릴수록 더 이제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여론조사의 좀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윈지코리아 아시아 경제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지금 긍정과 부정이 거의 차이 나지 않는 박스권 현상이거든요. 박스권이요? 이 박스권 현상,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이 이제 경제, 코로나19 국면이니까 힘든 거죠. 또 검찰 등 위기 국면인데 이 악재로 인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강력한 다이아몬드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지지층이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입니다. 지지층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네. 사실상 검찰개혁 동력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에 따라서 뭉치는 이 현상이 뒤섞여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 장관과 윤 총장 활동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중도층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 대통령 평가가 주로 이제 경제 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또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다이아몬드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지지층에서도 내일 징계위원회가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느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 관련해서 당연히 여기서도 뭔가 좀 변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있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으로 접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여전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견고한데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에서 이 호남 그다음에 40대 화이트 칼라 중에서 40대와 화이트 칼라는 조금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워낙 이 이슈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검찰개혁에 상당히 목말라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층은. 아니 언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언제 설치되는 거예요. 또 공수처장은 언제 지명되고 임명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피로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대통령의 지지층은 이 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좀 기울어지는 더 많이 의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일이 정말 분수령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과 저도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제 또 그저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내일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국정 수행과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층과 중도층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징계위에서는 중징계 또 면직 또는 해임이 나오는 경우에 또 지지층들은 기존 핵심 지지층들은 결집할 겁니다. 왜? 물론 그렇죠.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이다. 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데 중도나 또 보수층에서는 계속 공격할 테니까. 근데 중도층은 추 장관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부정 여론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징계의 경우에는 감봉이나 또 정직의 경우에는 이 여론에 별다른 영향을 못 주겠지만 중징계의 경우에는 진보층은 결집, 중도층은 이탈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금요일 징계위원회 결정보다 더 중요한 건 문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거든요. 해임 건의가 올라오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그래서 윤 총장 경질, 추 장관 사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 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문 대통령의 놓인 과제인데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또 한 번 국정 수행 지지율은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징계위원회가 이를테면 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좀 다음 주로 연계달라 이런 또 입장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분명히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연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여기에서 또 이것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또 뭐 정부에도 부담이 될 테고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테고 추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 테고 윤 총장도 이게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글쎄 뭐 어떤 판단이 또 연기나 또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론을 감안한다면 내일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금 제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일 징계위원회 징계 수위는 뭐 어떻게 보면 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윤 총장의 또 직무 또 복귀를 시키는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감찰위원회가 또 그동안에 법무부의 또 추 장관의 어떤 윤 총장 뭐 감찰이라든지 징계 이런 게 잘못됐다.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일 과연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징계위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뭐 검사가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그분들도 결정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보통 예상하고 있는 중징계가 아니고 경쟁회칙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뭐 어떤 얘기도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또 여론 판도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고 또 그동안
윤 총장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볼멘 소리,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바라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 집행 신청을 해서 이제 윤 총장이 복귀를 하고 또 감찰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직무정지를 하거나 징계 요구 사항으로 가는 데는 이 사안들이 좀 부적정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었지. 6가지 사유에 따른 이 논란이 완전히 또 규명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징계위원회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결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당히 추 장관이 주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추진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글쎄 단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반응은 뭐 단언할 수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징계 쪽으로 간다면 그 파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또 청와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 뭐 여론조사 최근 것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과 여당한테는 지금 뭐 또 이것도 있고 다른 또 악재들이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야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당의 지지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당, 특히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정당이 없다. 이렇게 무당성으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악재가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쌓여있는 이 비호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비호감, 불신 같은 것. 정당은 있죠. 중요한 것이 이념, 3P라고 할 수 있는데 플러스 P, 이념, 그리고 팔러시, 정책, 또 마지막으로 이제 피플, 사람인데 좀 보수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외연을 더 파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습, 국민의힘의 경우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견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안은 뭐냐. 가령 부동산에 대해서 대안, 가덕도에 대해서 대안, 코로나19에 대한 또 북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 윤 총장이 안 된다면 윤 총장이 아닌 대안으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안을 이 국민의힘에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이 유권자들 또 국민들의 조사에 응하는 응답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이 유력 또 대선 후보 지금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더 부각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이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들을 좀 부각되는 그런 노력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이어진 어떤 뭐 추윤 갈등, 이 블랙홀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한 빅데이터 민심이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왔습니까? 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데요. 지난 일주일간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검색어를 넣어봤더니 윤 총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6만 건에 가까운 언급량을 보인 적도 있고 추 장관의 경우에도 하루에 최대 2만 건 이상의 언급량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요즘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하는 이야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식 이야기 아니면 추윤 이야기. 그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면 추미애 장관의 최대 연관어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대 연관어는 추미애입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양쪽의 갈등과 충돌이 거의 이제는 최고점에 다다라 있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근데 이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동반 사퇴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빅데이터의 감성 분석을 하면 그런 배경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감성어 비교, 감성 분석,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감성인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도 감성 분석의 부정적 이미지가 60%.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부정적 이미지가 65%.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계속 길어지면 뭔가 생산적이기보다는 너무 정치 혐오 또 이 두 사람 간의 충돌에 따른 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동반 사퇴론이 제기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자, 현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이런 특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와중에 또 여러 번 나온 얘기긴 한데요. 때릴수록 올라간다.
윤석열 검찰총장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더 올라갔다고요? 네. 지난 2달여간 윤석열 총장 예.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2배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직 예. 검찰총장이 과연 대선에 출마하겠느냐 이게 가장 최대의 질문이 될 텐데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열을 받아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38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인 가능한데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낙연 대표 20.6%, 윤석열 총장 19.8%, 이재명 지사 19.4%.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여권 내의 인물이 3명이나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로 올라있는 그게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러니까 야권 지지를 받는 유력 후보로 지난 9월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5%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2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급상승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 검찰총장이거든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가느냐 이게 관련된 최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론 조사의 그 관련 팩트들, 변수들이 많아질수록 더 예리해지고 더 진해지는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의 분석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요. 방금 들어온 재난방송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전 8시 6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든 가금 농장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과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하시고 농장 마당은 매일 청소 소독을 하시고 축사 출입 시에는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같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것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송민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제 그제 보니까 또 집세가 또 많이 올랐다. 또 20몇 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했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가리지 않고 다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이제 어제 발표했던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좀 살펴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6%요? 이는 지난 2018년 6월에 0.6%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0.8%가 상승을 했고요. 이는 이제 지난 2018년 12월에 0.9%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제 월세 가격이 0.4%가 올랐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2016년 11월에 0.4%의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또 앞서 이제 지난 1일 이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그저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국과 또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해서 0.18%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전국 월세 상승률이었던 0.12% 그리고 서울 월세 상승률이었던 0.11%에 비해서도 더 확대된 상승 흐름이었고요. 특히 지난 2015년 7월에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요즘 좋은 뉴스는 잘 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그렇고.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담당 장관 또 빵 얘기 때문에 또 시끄럽고요. 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월세가 올라갔는데 또 이 지역별로도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저희가 주목해서 좀 볼 부분이 월세 상승률은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한 지역에서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이제 강남 3구의 그 월세가 서울 전체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서초가 0.42%, 강남이 0.41%, 송파가 0.35%의 상승률인데요. 거의 뭐 평균보다 한 2배 넘게 오른 수치였고요. 또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상승률이 0.25%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그 연수구가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0.97% 상승하면서 연수구가 다 이끌었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 지역 상승률을 좀 더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방도 살펴보면 울산이 0.76%, 그리고 세종이 1.42%가 오르면서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세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세종이 좀 1%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월세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 뭘로 봐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전셋집을 좀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월세로 많이 넘어오는 그 현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쪽에서 특히 주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학군인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역세권인이. 근데 이제 이 보면은 사실 전세가 없으면 전세 물량이 있는 곳이 물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을 절대 못 가겠으니까 또 월세라도 있어야겠다. 그런 이제 수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흐름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하고 이제 업계에서는 또 이 같은 현상이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그런 수요들이 이제 월세로 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감정원 측에서는 이런 전세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이제 월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현상은 이제 고가 주택 보유자 나 또는 이제 다주택자가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그런 세금 부담을 좀 월세로 좀 충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 집주인들이 세금 올라가면 더 부담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또 이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정부에서는 당연히 예측을 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규제를 새로 만들면 당연히 이걸 피해서 당연히 특히 집주인들은 다른 또 뭐랄까 더 많이 그 월세나 어떤 그런 임대 수익을 높이려는 그런 길을 찾을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풍선 효과 그 부분 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나름대로는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임대차 입법 시행 당시에 월세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서 심지어 월세 시대.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제 9월에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의 4%에서 2.5%로 낮췄지 않습니까? 낮추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기존 계약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임차인이 더 이상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어떤 이자를 내기 힘드니 이제 월세로 이제 바꿔라라는 취지였는데 따지고 보면은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계약을 갱신할 때만 좀 적용이 된다는 점 그리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좀 맹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차 입법 시행에 따른 그런 수급 불안 그리고 급격하게 또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임대차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신규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한다는 사람들은 사실 저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새로 결혼해서 집 구해야 되는 신혼부부들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어떤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새로 하면 뭔가 당연히 변화가 생기는데 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건 좋았는데 당연히 그럼 이거는 신규 계약에도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남겨놨다니 좀 소비자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이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11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상승하면서 두 달째 이제 0%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뭐 집세 상승률과 좀 동일했지만요. 좀 안정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지난 1월부터 좀 3월까지 석 달 동안은 1%대를 유지하다가 또 4월에 0.1%로 하락한 이후에 5월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0%대를 기록하다가 9월에 1.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다시 0.1%로 내려왔고 지금 11월 0.6%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지금 보니까 10월에 비해서 11월에 상승률이 급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월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10월에는 그 2차 재난지원금이 좀 지급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만 원 통신비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끌어내렸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11월에는 이런 효과가 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농축 수산물 가격이 11.1% 상승한 것도 이번에 물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 영향에 따른 그런 석유류 가격 하락, 그리고 교육 분야 정책 지원에 따른 공공 서비스 가격 하락,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반영한 이런 낮은 외식 물가 상승폭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에는 좀 제한되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작용했습니다. 물가 상승 요소들의 대부분이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인위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들에 대한 또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책들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새로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빚이 또 사상 최대입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이런 자영업자들의 빚이 또 굉장히 또 상당히 또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3분기 말 자영업자가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 38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중 예금 취급 기간 산업별 대출금을 살펴보면 예금은행이 비법인 기업 대출, 즉 자영업자의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는 올 3분기 말에 387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는 지난 2분기 말보다도 9조 1천억 원이 더 증가한 수치고요. 또 대출 증가폭을 살펴봐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에 그 올해 2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증가폭이 크다는 부분도 우리 좀 특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맞습니다. 증가폭이 컸다는 그만큼 돈을 빌려야 될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악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출을 받아야지만 무언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영업 여건이 좀 급격하게 좀 각박해진 그런 자영업자들이 이제 뭐 직원들을 좀 내보내고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빚으로 좀 버티고 있다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은 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이제 유지는 해야 되고 네. 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직원도 못 자르고 이른바. 그렇죠. 이제 그분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월급을 또 빚을 내서 준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리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의 그 빚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좀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현금 창출력이 좀 나빠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원재료 구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 급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고 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운영 자금을 어떤 빚으로 좀 충당하는 그런 결과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이 가계 월 평균 사업 소득은 올해 3분기 9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가 줄었고요. 또 2분기에는 마이너스 4.6%에 이어서 두 분기 연속해서 좀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 이 직원을 내보내는 사례도 이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제 고용원이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나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은
136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는 419만 3천여 명으로 6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그 벌이가 좀 시원치 않아서 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내보내고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취약계층의 그런 고용 절벽이 어떻게 보면 네. 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올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예금 취급 금융회사가 이런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네. 그런 빌려준 대출금 잔액은 잔액을 보면 1,366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대출이 네. 각각 395조 원과 또 85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분야의 그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출해서 버티고 근근히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또 새로 이사 갈 때 네. 전세 못 구하고 또 월세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또 겹치는 게 또 현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네.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요. 청취자분 가운데 3359님께서 정부에서 가만히 있는 게 국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3449님께서는 현 상황은 대통령 탓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요. YTN의 에이스 기자들 2명과 함께 더더 뉴스 그리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분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8시 36분입니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더 뉴스 이면에 담는 시간입니다. 자, 최근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입장을 막아서 논란이 큽니다.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 편견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번 사건인데 윤현숙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거 간략하게 좀 개요 좀. 네, 지난 주말에 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롯데마트 잠실점의 직원이 훈련 중인 예비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이 안내견을 교육하는 봉사자한테 고성을 지른 사건입니다. 고성이? 소리 질렀다고요? 네네네. 당시 현장에서 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SNS에 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부터인데요. 다짜고짜 와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 봉사자한테 언성을 높여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봉사자가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해지고요. 사진도 함께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주머니가 뭐 심지어 울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네.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게 입으면 이제 예비 안내견이라는 표지거든요. 직원이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지침 숙달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보면은 이렇게 막 봉사자한테 이 직원이 와서 소리 지고 그러니까 잔뜩 겁을 먹고 이렇게 꼬리 내리고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있던데 당황해서 목줄을 무는 행동도 막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이 안내견과 함께 온 봉사자가 퍼피워커로 불리는 분이거든요. 혹시 퍼피워커 들어보셨죠? 터피워커, 네. 원래 시각장애인이나 이 청각장애인들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1년간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또 사회화 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자원봉사. 네네. 1년간 뭐 마트나 백화점, 뭐 지하철, 공원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일종의 사회화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예비 안내견들이 앞으로 이제 장애인들과 함께 다닐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교육시켜주는 그런 건데. 이게 안내견으로서의 어떤 자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앞으로 이 안내견 훈련 과정에서 좀 탈락할 수도 있고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분은 이런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런 기업이나 우리 사회의 이런 안내견에 대한 무지가 좀 아쉽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원래 저도 뭐 개 전문가는 아닌데 이 강아지 특히 어릴 때 충격받으면요. 이 영향이 되게 큽니다. 아, 그렇죠. 네. 원래 이 안내견 자체가 예비 안내견에서 안내견 되는 과정이 교육이 되게 힘들고 선발도 까다롭게 해서 한 10명의
그러니까 10마리의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 보통 한 3마리 정도만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예. 자, 그래서 뭐 비난 여론이 확산되니까 롯데마트가 뭐 사과문 냈습니다. 네, 다음날 바로 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퍼피워커랑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이 견주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과문이 오히려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과했을 때 오히려 더 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직접 피해를 입은 봉사자하고 그 예비 안내견에게 뭐 사과를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도 없는 약간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문구에 그쳤고 무엇보다 이 배려라고 표현한 점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언뜻 듣기에는 그게 뭐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현행 법상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이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거는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배려의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 그러니까 허락받을 필요가 없는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그런 권리예요. 이 복지법을 보면은 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길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고요. 이 안내견이라는 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거든요. 이 장애인들에게는 눈과 귀가 돼주는 한 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좀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난이 이어지면서 불매운동으로까지 뭐 온라인에서는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또 다음 날 그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써붙인 어떤 안내문을 모든 지점에다가 붙이고 직원 교육도 철저하게 하겠다. 재발 방지에 앞서겠다고 다짐은 했습니다. 재발,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도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롯데마트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지적이 되곤 했었는데요. 안내견을 동반해서 다니는 장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식당은 물론이고 카페 이런 곳에서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도 계속 뭐 우리 식당은 좀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곳이 종종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 올해 당선된 그 김혜지 의원요? 네네네. 그 시각장애인인데 맞아요. 안내견을 이거 조이라는 이름의 안내견을 항상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시는데 본회의장 입장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놓고를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전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17대 총선에서도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을 못해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뭐 보좌진에 팔을 붙잡고 입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논란 끝에 본회의장 입성이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국회 법을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에서조차 뭐 걔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우리 사회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다행히 최근에는 뭐 안내견을 환영한다 뭐 이런 식당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좀 늘고 있고 SNS상에서도 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캠페인도 많이 펼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보면 이제 막상 또 식당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또 주변에 그 다른 손님들이 뭐야 이거 저거 그냥 반려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네네네. 그 일반인의 어떤 인식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 퍼피워커 관련해서는 이게 널리 잘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긴 했지만 장애인분들은 그래서 뭐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안내견이나 장애인 지원에 대한 좀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트 같은 경우나 다른 공공 장소들도 이런 지침을 갖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알려서 이렇게. 근데 세부 지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그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고객들이 무서워했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 지침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또한 실제로 이런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응대를 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한철의 사건 사고 후에 뭐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그치면 안 되겠고 우리 같은 YTN 같은 그 언론사들에서 이 관련해서 더 좀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뭐 관련 뉴스도 많이 만들고 해야겠네요. 보니까. 자, 지금 방송 나가는 중에 청취자분들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0955번님께서는요. 안내견 교육은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되지 않나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262님께서는 진행자께서 자꾸 하면서 기자 말하는 걸 끊지 말아주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네, 끊지 않겠습니다. 5141님께서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유료 문자 5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퍼피워커 안내견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마트 아니고 다른 이번엔 제가 말했거든요. 마트 아니고 좀 다른 곳을 가면 어떻겠냐는 시청자분 의견이 있었는데 그 1년간 이 봉사자들이 이 강아지 예비 안내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다닐 만한 곳들 앞으로 이제 이 안내견이 장애인분과 이렇게 짝을 이뤘을 때 실제로 다닐 만한 곳들을 다니다 보니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곳이 대형 마트 뭐 시장 이런 곳들이다 보니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뭐 꼭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간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곳마다 대동을 하면서 어떤 안내견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 꼭 마트를 뭐 교육의 관점에서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은 함께 다 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피워커 안내견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안내견이 길러지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안내견 학교가 국내에 두 곳이 있어요. 그 많이들 예전에 광고도 나오고 해서 기억나실 텐데 삼성에서 운영하는 안내견 학교가 대표적인데요. 90년대 초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한 200여 마리 안내견을 분양했는데 안내견 키우기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요. 마리당 한 1억 원 정도 교육비가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마리를 예비 안내견을 이렇게 사회화 과정에 퍼피워킹을 시키고 또 이게 합격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안내견 학교에서 보행훈련 같은 또 각종 훈련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받고 거기서 또 최종 합격을 해야지만 안내견이 돼서 그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제 그 장애인들의 눈과 손, 귀가 되어주는 건데요. 한 8년 정도 이렇게 한번 짝이 되고 나면 같이 생활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있는 게 아니고 청각장애인 안내견도 있어요. 이게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위험한 상황, 뭐 차가 가까이 온다던가 이런 경우에 몸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청각장애인 그 안내견들도 있는데 청각장애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각장애인 안내견들은 골든 리트리버라고 굉장히 큰 대형개, 온순하면서 사람 굉장히 잘 따르는 이런 대형개들 위주인데 청각장애인 안내견은 또 조금 작은 개라서 흔히들 반려견으로 또 오해해서 오히려 더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보다는 덜 알려진 점이 있어서 좀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할 때 또 곤욕스러운 경우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청취자 4306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시내버스에도 안내견이 탈 수 있나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네네. 자, 이거 보고 제가 빨리 좀 알아봤는데요.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탈 수 있답니다. 안내견 시내버스에 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어떤 곳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의 에이스 기자 윤현수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의 또 다른 에이스 기자 조은희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능날 아침에도 스포츠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롯데 베테랑 선수이자 프로야구 선수협회 이대호 회장의 판공비 논란 들고 왔습니다. 판공비 논란이요? 네. 판공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제 저녁이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는데요. 이대호 선수협회장 판공비 2배로 셀프 인상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판공비가 있는데 스스로 올렸다? 네, 그렇죠.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이자 25억 원을 받는 연봉킹 이대호 선수가
지난해 3월 선수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판공비를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올렸다. 이 판공비는 또 이대호 법인카드,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대호 선수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됐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도 아니라서 이걸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수협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선수협회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많죠. 그냥 그럼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선수들의 노동조합. 네, 최저 연봉 선수를 포함해서 프로야구 모든 선수가 연봉의 1%씩 내서 운영되고요. 구단을 상대로 선수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때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선수 보호를 해야 될 의무나 정신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보죠, 보통. 네. 그러면 이제 그 셀프 인상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대호 선수가 반박했다면서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튿날인 어제 자청을 해서 일단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긴 했는데요. 내용은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일단 셀프 인상 아니다 이거예요. 의사회 의결을 통과한 거지 다들 선수협회 회장을 다 맡기 싫어해서 회장에 앉을 사람한테는 야, 돈 좀 주자. 6천만 원으로 올리자 해서 그런 배려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판공비를 올린 거지 내가 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회장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말 꺼내지도 않았다. 이게 일단 해명이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은 판공비인데 사실은 이게 급여 성격의 돈이다. 이거 말고는 받는 돈이 전혀 없는데 회장 일 하느라 솔직히 남한에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경비 또 선수들 또 선수역 관계자들 만날 때 밥값 이런 걸로 결제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안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증빙 자료 없이 쓰는 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수협 지금까지 그래왔던 관행이다. 잘못됐다면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더라도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시정해야 잘 되는 몰랐다 부분이네요. 이런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일단락된 걸로 봐야 되나요? 뒷말이 많아요.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이게 이제 어제 주요 해명이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 3월 이사회에 이제 이사들이 누구냐면 10개 구단에서 3명씩 선수들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갔던 선수들이 익명 증언을 속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호를 사실상 추대하는 분위기였고 이대호 선수도 그걸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대호가 심지어 판공비를 1억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일부 선수들이 야 그거는 너무 세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6천만 원으로 한 거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실 게임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가장 이제 가슴 아팠던 포인트가 나도 회장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이대호 선수가 말한 게 솔직히 좋은 자리도 아니고 욕먹는 자리고 나는 또 롯데에서 고액 연봉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다들 시키니까 했을 뿐 나도 안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좀 억울함과 항변의 좀 주요 정서였던 것 같아요. 보통 하는 말로 충대에 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했다는 게 이대호 선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야구를 오래 취재한 베테랑 기자들일수록 좀 문제의식도 좀 있고 씁쓸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야, 이 선수협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하는 포인트거든요. 선수협 공식 탄생은 2000년 1월입니다. 그때 송진우 초대회장이었고 양준혁, 마혜영, 심정수 이런 선수들이 앞장을 섰는데 최저연봉 인상 등 굵직한 성과를 남긴 건 맞아요. 근데 태생 그 노력은 1988년 고 최동원 선수 때부터 있었습니다. 열악한 훈련 환경이나 복지 시스템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노동조합 만들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때는 노조원이라고 하면 반동분자였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창립은 그 당시에 무산됐고 최동원 선수는 삼성으로 보복성 트레이드 되기도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선수들도 양극화되면서 FA로 누구는 100억 원대 받기도 하고 이런 시대지만 또 올해 최저연봉은 2,700만 원이거든요. 선수들 정말 열정페인데 고액 연봉자 스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FA 총액 제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면서 정말 열악한 선수들 환경 처우 개선하는 데는 나 몰라라 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좀 거칠게 보는 사람들은 연봉 2,700만 원 선수가 1%씩 낸 27만 원 그게 모여서 연봉 25억 원 선수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차기 회장으로는 NC, 양의지, LG, 김현수 선수가 유력한 걸 알려졌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숙제가 많아요. 그렇군요. 간단하게요. 이강인 선수가 코로나19 감염된 것 같다고요?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소속팀 발렌시아가 1군에 의심 사례 있다 이렇게 공지를 띄웠는데
훈련에 안 온 게 이강인 선수가 유일해요. 그래요? 훈련장에 왔다가 진단검사 받고 15분 만에 마스크 쓰고 떠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벤투호 그때 뭐 집단 감염 있었잖아요. 네. 그때 때는 감염이 없이 모두 음성이었고 지난 일요일까지 경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명단에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 통과했다는 뜻이었는데 어찌됐건 발렌시아 어제 그 1군 의심 사례가 이강인 선수인 정황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정말 감염됐다면 열흘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